자,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났고, 선생님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셨던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개의 답안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문제들 있었잖아요. 기능을 조금 잘못 썼던 것들, 그 다음에, 요구 분석, 그렇게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조금 공통된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강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대주제.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하고 나서, 제가 이 대주제를 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조금 뭐 이론적인 거, 아니면 교육과정적인 내용들, 이 부분들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주제, 학습자를 학습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꾸 자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력도 저하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학습 전반에 학습자 주도의 참여 과정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책무성을 함양하게 하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 주도성 함양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언제까지 학교에서 다 해줄 거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학습의 주인공을 넘어서 이제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약간의 조금 패러다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냥 아예 다 발라버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AI 뭐 이런 얘기라고 해서 막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진짜 자기주도성으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나중에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 뭐 또 한 번 특강을 할까는 싶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 내용들이 조금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어차피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촉진하는, 실천하는 방향이 뭘까요? 수업 방안, 아니면 교육활동 방안. 어떤 걸 주로 할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사는 뭐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이들로 하여금 학업계획서 쓰게 하는 거야. 학업계획서. 학업계획서를 쓰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줘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학업계획서를 쓰게 하는 거. 고교학점제 들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에 이 학업계획서 쓰는 게 아예 중점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왜 하는 거냐? 야, 네가 스스로 한번 계획 세우고 네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서 너는 학습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실현하는 방법,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에서 툴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툴을 쓰라고 할 때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런 방안을 쓸 수 있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서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2015 개정까지는 토의 토론 수업을 만 강조했었어요. 만은 아니지만 아주 강조했었어요. 토의 토론, 협동학습 이런 걸 강조했다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형 수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요번 하반기부터 갑자기 등장하게 된 질문하는 교실이 있어요. 질문하는 교실. 학생들로 하여금 호기심도 자극하고요. 수업에 계속해서 선생님 그거 뭐예요 하면서 질문하게끔 만드는 교실이 이번 하반기부터 교육부 그런 수업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5월이었나 6월 달에 그 교육부 주최로 백인 토론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백인 토론회에서 수업 방안 혁신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섹션이 이거였었습니다. 질문하는 교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수업 방법이 뭐냐? 바로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수업.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하고
상호 간에 이제 뭔가 공유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는 수업인 하브루타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수업이 시험에서 그대로 막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거는 어쨌든 유대인 뭐 그런 것에서 나온 거고, 뭐 이런 명칭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누구 이론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올겠죠. 이걸 왜 하느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교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형 수업, 그 다음에 질문하는 교실, 요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한대. 이 평가가 뭐예요? 무슨 평가예요? 그냥 과정 중심 평가예요. 과정 중심 평가, 그냥. 과정 중심 평가를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재구성할 겁니다. 성취 기준도 재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 중심의 기록을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수 평기 일체화. 그죠? 교수 평기 일체화는 단지 그냥 교육 과정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도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성장의 과정들을 다 기록할 거예요. 라는 게 교수 평기 일체화예요. 그럼 교수 평기의 일체화 역시도 아이들의 주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냥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주체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수 평기 일체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언제쯤 나오냐? 한 7회차쯤 나오네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교수 평기 일체화라는 게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관련돼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다 암기하라고는 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이거 저도 암기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근데 얘는 암기해 주세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하고 그거랑 관련되는 역량이 뭐냐. 특히나 역량이요. 6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6가지 역량이 있는데 이 6가지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이런 역량들이 있어요. 그 6가지 역량은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암기. 왜냐?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정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 이 6가지는 명칭,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개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량 등을 키워주는 교수 방법이 뭐냐까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되는 내용은 제가 특강에서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자기 주도성과 관련돼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육성한다.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역량으로서 이렇게 자기 관리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보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자아 효능감이 갑자기 쿵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주도성 강조 안 한 선생님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만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올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주도성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한 자기 주도성은 계속해서 나올 부분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야 작년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다. 이거 아니에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설계 원칙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할 때 교사 혼자서, 그 다음에 학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실천하는 게 뭐냐?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해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제.
학교 자율시간, 그리고 자유학기제. 그렇죠. 자유학기제. 이거를 통해서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합니다. 학교 자율시간 15주, 우리 15주가 아니죠. 한 학기 동안 일주의 시간을 정해서 그 일주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교과도 편성하고 심지어 그 교과서도 새롭게 만들어요. 성취 기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을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자율성도 함양하고 아이들의 자기주도성도 좀 키워주는 핵심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뭐예요? 고교학점제죠. 그죠?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게 이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이 됩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제 이 세 개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나오기는 조금 곤란해요.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내기가 우리 시험에도 적절치 않고요. 마이크 잠깐 끌까? 아니 그런 게 있는데 평가원장님이 이것들을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신도 어쨌든 정책을 막 비판한다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안 내면 그럼 뭘 낼 거냐? 이게 나오겠죠.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왜 존중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두 가지를 쓰세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를 쓰세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내가 답안으로서 얘네들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막 학교 자유시간의 개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과 관련돼서 학생이 여러 교과에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면서 개선하도록 한다. 아까 말했죠? 학업계획서 작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점검하려고 하면 애들한테 뭘 주면 좋을까? 체크리스트. 그죠? 체크리스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야, 너 학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이 체크리스트로 한번 해봐. 그럼 목표가 구체적인지, 그 다음에 뭐 시간 계획이 올바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그걸 보면서 내 학습 전략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면서 막 개선을 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생겨요? 메타인지가 생겨. 메타인지. 만약에 올해 시험에서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또 메타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 계획을 세우게 한다. 그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게 한다.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한다. 점검하는 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벌써 나왔죠.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구체적 실행 방안 두 가지를 써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질문 중에 뭐냐, 소위 말해서 제가 그 임용 카페에서 몇 번 봤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워딩들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이론을 배운 거 있었잖아요. 우리 열심히 너무나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난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 메타인지, 여기서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것들과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동시켜주면 됩니다. 자, 세 번, 나를 보면 이건 이제 사실은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질문과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아까 이제 프로젝트형 이런 것을 할 수 있겠고, 토의 토론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015 개정 때 그때 이제 참여했던 분하고 제가 조금 이제 얘기할 일이 있어서 그때는 뭐가 조금 중점이었었냐 했는데 아이들을 말하게끔, 생각을 하고 말하게끔 하는 게 그때는 조금 강조됐었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네, 물론 지금도 강조되죠. 지금도 이제 강조되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글쓰기까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문해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문해력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글쓰기 수업들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기초 소양을 쌓는 데 있어서 꼭 국어 시간에만 국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역사 시간에도 글쓰기 수업할 수 있고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글쓰기 수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니까 선생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나옵니다.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평가 방식이에요? 자기평가? 자기평가예요. 자기평가. 자, 자기평가를 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문제 해설은 언제 하나 이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자, 서론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서론은 딱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 큰 주제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 글의 방향. 서론에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4줄, 답안지 우리 기준으로 4줄, 5줄까지도 갈 필요 저는 물론 글씨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도 답안지 쓰거든요. 답안지 쓰면 저는 한 3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심할 때는 이제 2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내용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강조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우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이 있고 막 이렇게 쓰셔. 제가 공개 모의고사 때 많이 그랬죠. 제발 이제는 코로나 쓰지 말라고. 코로나는 이제 쓸 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는 조금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쓰겠지만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서론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론은 똑같은 내용 쓰는 거 아니에요. 다 티가 나요. 진짜 이상하거든요. 정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딱 서론에 이 2가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주제의 중요성을 어떻게 쓰냐? 자, 제가 방금 여기서 다 말했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 얘기를 많이 막 했잖아요. 정말 쓸 말이 없으면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거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블라블라블라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꼭 이 내용을 써야 맞느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서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주제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논할 거예요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써줘도 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하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통합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수행평가, 학교 내 교사 자율연수의 측면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게 방향이죠, 방향. 나는 이런 방향에서 논의할 거예요 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방향 4가지를 제시해줬잖아요. 그럼 그 방향에 맞게 하나씩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뭐냐? 이제 교육과정 측면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문제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석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때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오늘은 제가 첫날이니까 비교적 자세하게 답안 쓰는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방식, 그 다음에 통일적인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를 학습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도입문장이에요. 도입문장. 자, 선생님들이 이 도입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꼭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제가 오늘 그랬었죠. 오늘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의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의 글. 자, 그러면 하나의 글을 쓰는데 앞에서 되게 브로드하게 막 나왔어. 이 주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나오는데 갑자기 통합교육과정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막 브로드한 주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통합교육과정의 분석 내용은 이거와 같다.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런 연결 지점을 찾아주는 것들이 바로 이 도입문장이에요. 도입문장. 그래서 도입문장 처음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선, 다음으로, 이어서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도입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입어. 문단을 시작을 할 때 바로 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내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번 단어는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의 주인공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써주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게 소주제예요. 그리고 얘가 큰 주제입니다. 대주제, 큰 주제. 도입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쓰면 소주제를 통해서 대주제를 달성할 수 있다예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형식인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이대로 쓸 수는 없어요.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막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 내가 이렇게 진짜 못 쓰겠다 라고 하면 먼저 통합교육과정 측면이다 라고만 써줘도 돼요. 왜냐? 앞에서 그렇게 끝냈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논의할 거예요. 첫 번째로 우선 통합교육과정 측면이다. 그 다음에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난해요. 근데 그것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도입 문장을 써주면서 큰 주제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문장을 써야 된다는데요. 그거 안 쓰면 감점된다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마지막 문장 안 써줘도 됩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문장 쓰면 더 이상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글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우선 관련 교과 간의 교육 과정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제가 써줘요. 그러니까 답에서 제가 써줄 때마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답의 방향을 명확하게 조금 알려주거든요. 자, 이걸 제가 왜 쓸까요? 채점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지금 답안 쓸 겁니다. 답 쓸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명확하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채점자가 이제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냥 쌍글이 없어져요. 기억이 안 남아.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솔직히 오타가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론을 조금 잘못 썼다고 쳐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서 난 답을 씁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블라블라 그리고 둘째 블라블라 나와요. 2개 이상을 물어보면 반드시 첫째, 둘째를 써주세요. 안 써주면 나도 헷갈려요.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보면서 봤는데 또 한 분이 하나밖에 안 쓰셨어. 너무 안타까워. 몰랐겠냐고요. 그 쉬운 문제였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첫째, 둘째를 안 쓰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 첫째, 둘째를 안 썼을 때 선생님들 답 중에 오늘 선생님들 답안 중엔 그런 건 없었는데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로 채점됩니다. 답이 진짜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다로 답을 썼을 때 A와 B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둘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장점을 써라. 수업의 질이 개선된다. 수업에 관련된 전문성이 향상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첫째, 교사의 측면에서는 수업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둘째, 그래서 교실 수업의 측면에서는 학교 수업이 뭐 좀 더 질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교사 측면이고 하나는 학교 수업 측면이겠구나. 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점이 돼. 근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 쓰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렇게 첫째와 둘째로 나눠 써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자, 분석의 내용. 이제 아까 우리 초안에서 일단 작성을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 내용의 측면에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의 내용 측면에서. 관련 교과의 학습 목표,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성취 기준 등이 학습자 중심의 통합교과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학습자 중심의 통합교과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본다. 조금 무게감이 좀 다르죠? 그냥 쓰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하고 글의 통일성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정답이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의 컨셉은 우리 통일된 글을 쓰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좋고요. 자, 두 번째.
기존 수업 지수를 확인하고 통합 교과 운영을 위해서 조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충분한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통합교육과정 운영하려고 하면 시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시간들이 충분한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 교육과 교육과정 분석 이후에는 다음의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도 나와요. 또 역시나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안내해 주는 거죠. 근데 답을 쓸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나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실행 방안은 이렇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이때 분석의 내용으로는 첫째, 둘째,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답이 나오기 전에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을. 나 지금 답 쓸 거예요. 봐, 채점자 봐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분석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느냐? 첫째, 통합교육과정 이제 설계 단계죠. 우리 첫 번째 설계 단계라고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교사는 관련 교과 간 협의를 통해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설계한다. 자, 첫 번째 목표를 설계하고요. 수업 방법과 매체를 선정합니다. 이건 ISD 모형이에요. ISD 모형에서 일반적인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번 글은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된 거고 학습자 주도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쓰는 거죠. 그죠? 통합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목표,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업 방법을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 답이 큰 주제랑 연관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하나씩 양념으로 조금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둘째, 운영 방안 구체화 단계에서 교사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시기나 시수를 결정하거나 블록 타임제 운영 등 구체적인 시간 활용 방안, 아까 이제 초안에서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시간 활용 방안과 써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뒷문장 없네요? 없어도 되잖아요. 이미 첫 문장에 나왔고 본문의 내용들이 다 큰 주제랑 연관이 되는데 뭐하러 뒤에다가 또 반복을 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자료에 기본서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여기 기본서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같이 봐주셔도 돼요. 웬간하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기본서가 있으시면 이 해설지랑 같이 조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왜 다들 책을 막 꺼내요. 그래서 그냥 내용 봐도 돼요. 자,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이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특징 보면요. 자, 통합교육과정이죠. 통합교육과정에서의 주제는 그냥 아무 주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과를 통합시키려면요. 그 주제는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통합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례로 드는 게 민주주의 사례 많이 들잖아요. 실생활에서 우리 언제든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는 교과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시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블록 타임제를 활용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유연한 시간 활용과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교과 군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내 교과 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20% 범위 내에서 우리는 시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교과 군별로.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좀 더 언어를 강조할 수 있고 어디서는 수리를 강조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들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들어갔는데 2015 개정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없었거든요. 교과 군별에서만 됐었는데 이제는 창체까지도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요? 얘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왜냐? 얘 초등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22학년도인가? 초등에서. 교직 논술이긴 하지만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는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 시간 운영하는 거. 그 17주 동안 한 주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근데 이 한 주가 꼭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돼요. 일주일에 1시간씩, 2시간씩 해가지고 총 수업 시간만 조금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때 통합교육과정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학습자 주도의 프로젝트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통합교육과정을 하는데 강의만 할 거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막 사례들 같은 것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1시간 반 동안 블록 타임제를 한대. 근데 45분 동안 역사 선생님이 하고 45분 동안 그 다른 교과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만 피곤하지. 뭐예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이들 중심의 활동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 통합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효과를 알아볼 텐데 이 효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 때마다 맨날 이제 학습자, 사회, 교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통합교육과정의 효과 일종의 장점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이들에게는 일단은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인지적 경험이 확대가 됩니다. 교과 간 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실생활 주제를 다루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수업 참여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통합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측면에서의 장점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인지적인 측면, 머리의 측면에서 하나,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에서 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통합교육과정이 왜 좋냐? 애들한테는 인지 경험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애들 수업 참여가 잘 됩니다. 아이들이 점차 이제 깨어있는 교실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답을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회적인 측면에서 답을 써줄 때는 주로 인재 육성의 측면에서 써줘요. 주로. 그게 좀 더 편합니다. 자, 통합교육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문제 해결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그런 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측면에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과에서는 어떻게 주냐? 통합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교과 간에 중복되는 내용들도 막 확인을 해요. 성취 기준도 막 재구조화합니다. 그러면서 교과 간 내용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핵심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업량 적정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 간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라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통합교육과정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것들은 우리가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통합교육과정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시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2015까지는 통합이 그렇게는 막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통합교육과정이 되게 주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선생님 조금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육과정 통합의 원리, 이제 드레이크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중요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중일적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 이건 내용이 뭐냐면 그냥 중일적 이렇게 외우기 전에 한번 이해해 보세요. 교육과정을 통합해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내용으로 통합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교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통합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성의 원리예요. 자,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합하려고 해. 근데 관련 교과들은 살아있잖아요. 교과들이 있어. 근데 통합해내는 그 교육과정이 이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정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해.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뭐 발전 방안에서 논해요. 그 걔네들 어떻게 해요? 애들 수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게 적합성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일적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외우면 편해요. 근데 그 전에 이 내용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통합을 할 때 나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기존에 있는 교과의 목표와 성취 기준도 봐야 되겠고 중요한 내용들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애들 수준도 조금 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이 있어요.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다간초, 다간탈 이렇게 외우는데
요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학문적 통합과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 이렇게 갈수록 점점 학습자의 주체성이 좀 더 커집니다. 다학문적 통합 때는 사실상 이건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불리기 약간 애매한 건 있어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 통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건 맞는데 그 주제를 개별 교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그럼 그 민주주의를 개별 교과로 가져갑니다. 그럼 역사 시간에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는 뭐 민주주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통합교육과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제는 다루긴 하지만 그게 바로 다학문적인 통합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요.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학습자가 끼어들 공간은 없어요. 물론 여기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의 역할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발전된 게 간학문적인 통합이에요. 자, 이 간학문적 통합은 선생님들이 그냥 통합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교과에 걸친 공통적인 주제, 개념, 기능 등을 확인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타임 운영제도 해보고 팀티칭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학문적 통합에서도 여러 교과에 걸친 주제들 다뤄요. 물론 실생활 주제 중심으로 조금 더 강조점은 있는 건 맞은데 사실은 간학문적 통합하고 초학문적 통합하고 이 내용으로만 보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학습자의 주체성 측면에서 다르다고. 간학문적 통합에 비해서 초학문적 통합에서는 학습자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공동 계획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과 간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 설계를 할 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교과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들이 아냐고요. 이 교과가 실과 과목인지 뭐 과학 교과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과목이 그 역사인지 사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하고 그럼 이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결정해요. 그래서 이 초학문적인 통합에서는 자기주도성,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일단은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통합교육과정 운영의 성공 조건인데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교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약간의 교육행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교육행정. 행정적 부분. 그냥 저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앞으로 시험에서도 교육과정, 방법, 행정, 평가, 아니면 뭐 심리 이렇게 파트별로 문제가 나올까? 혹시나 이게 무슨 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의 소주제 내에서 방법과 행정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그러면 성공 방안들이 있습니다. 자, 통합교육과정 운영의 성공 조건. 당연히 교사는 전문성이 높아야 되겠죠.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느냐? 연수를 참여시킨다든지 통합교육과정 관련된 우수 사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일종의 아까 말했었던 인적 지원 방안이에요. 인적 지원 방안. 통합교육과정 성공을 위한 지원 방안 중에 인적인 지원 방안들이 이렇게 됩니다. 우수 사례 제공해주고요. 연수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두 번째 학습 자아 요인. 아니 맨날 다 오타나네. 이거 작년부터 오타났었는데. 학습 자아 요인인데 통합교육과정에 관한 학생의 높은 선호도와 호기심.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 있으면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학습에 참여도 할 것이고. 그러려면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샘플을 제시해 주는 것. 이거는 교육행정 아니에요. 이건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야, 이런 수업들이 있어 라고 알려주면 애들이 오,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요인. 통합교육과정의 적극적인 학교 분위기와 물적 지원. 그래서 교장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을 하면 생각보다 물품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면 기자재가 조금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전학공, 뭐 조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뭐냐? 이거는 그냥 참고차 알아주세요. 교육과정 총론에다가 통합교육과정의 뭐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교육과정은 사실은 시험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통합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한 실행 전략이 뭐냐를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칩시다. 실행 전략,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전략이라고 하면 뭔가 분석적인 그런 틀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을 세울 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준비, 그다음에 실행, 평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 단계에선 뭐 하느냐? 아까 나왔죠? 열심히 교육과정을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합니다. 교육과정의 목표, 성취 기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요. 애들 수준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반영을 해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뭐 에디 모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분석 A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요. 통합교과의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을 이제 구체화합니다. 아까 나왔었죠? 분석이 끝났으면 통합교육과정의 목표랑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수업 운영, 평가 방법들을 역시나 여기서 구체화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디자인 이런 게 디자인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 끝났어. 그러면 자료 및 매체를 개발합니다. 내가 여기서 쓴 목표,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 방법들을 마련을 했고 그 수업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체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하는 거 I 들어가게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실행을 할 때 유의점이 뭐냐? 교과서 외에 다양한 자료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어줘야 되겠죠. 당연해요. 실생활 중심의 주제를 다루다 보면 여태까지 없었던 내용들을 조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 아이들의 참여 중심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롤플레이가 됐든 질의응답이 됐든 프로젝트 활동이 됐든 참여 중심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죠. 제가 일부러 에디 모형에 맞춰서 한번 해본 거예요. 에디 모형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 과정 설계, 나중에 이제 교수 설계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나서 막 그 단계들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다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하고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 실제 사례예요. 실제 연구학교 사례인데 음악미술 체육 이 교과가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거였었어요. 이거 중학교였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했냐 준비, 실행, 평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 제가 나왔었던 실행 전략과 같이 한번 보시면 실제 통합교육과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니까 선생님들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주제 2. 자, 소주제 2에서 문제는 우리가 수준별 유의점을 고렸을 때 수준별 수업 방안이었었고 그 다음에 교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요구 분석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를 학습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역시 또 이렇게 나왔죠. 소주제. 이 소주제를 통해서 나는 대주제를 달성할 거예요. 라는 방식으로 써주면서 또 글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준별 수업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자, 첫째, 저수준 학생에게. 자, 그렇죠. 여기서 수준별 수업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저수준에게는 어떻게 하고 고수준에게는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저수준 애들한테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기본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기본 내용을 알려줘야 돼. 기본 강의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 내용 전달에 초점을 두면서도 이를 정확히 숙지했는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법들을 실시한다. 저는 이제 질의응답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소 모형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써줄 때 제가 어떻게 썼어요? 그냥 강의법과 더불어서 질문법을 활용한다 라고 쓴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워딩들이에요. 이런 워딩들. 양념과 같은 이런 워딩들이 이 글을 큰 주제랑 연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질문법, 다양한 뭐 질문법이 개념들이 선생님들이 외운 게 있죠. 근데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일종의 수식어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큰 주제랑 연동이 됩니다. 자, 둘째, 고수준의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은 사고력을 확장시켜줘야 돼.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면서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자 중심에, 역시나 또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 토의 토론 수업 등을 실시한다. 그렇죠? 그냥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토의 토론 수업을 한다가 아니라 학습자 중심에 블라블라를 한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안 좋은 답안 중에 하나가 요번 답안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론들을 그냥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수준 학습자에게는 그냥 직소 모형만 한다. 그 다음에 고수준 학생에게는 구성주의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적용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을 쓰라고 했지 근거 이론을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직소 모형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애가 기본적인 내용도 습득하고 활동도 가능한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쓰면 왜 그것 때문에 사고력이 확장되는지 그 방법과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론만 띡띡띡 쓰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편 수준별 수업 설계를 위해서 요구 분석이 필요한데 라고 나와요. 자, 한편. 자, 이게 이제 또 글 쓰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소주제가 우리 문제가 소주제 내에서 하나의 이론만 나오는 경우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써요? 수준별 수업 방안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엔 교수 설계가 나왔어요. 소주제 안에서 두 가지 또 세부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냥 막 쓰다 보면 그 연결점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한편. 그러면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전환. 자, 한편 수준별 수업 설계를 위해서 요구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한편 요구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가 있고 없고가 또 글에 또 그런 통일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주제 내에서 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써주면 됩니다. 자, 요구 분석의 기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명세서 조사이다. 이 자원명세서 조사 뭐냐면요.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조사라는 거 여태까지 이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교육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종류 등을 확인하는 게 이 자원명세서 조사고 두 번째 사용 분석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요구 분석의 기법 중에 하나인 사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암기했나 그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수준별 수업에서 보는데, 자, 저수준에게는 강의식 수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형성평가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수준에게는 일단은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주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많이 활용하죠. 자, 강의식 수업의 장단점, 뭐 선생님도 다 많이 아시죠? 어떤 것들이 장단점인지 아실 텐데 그냥 장단점 외우지 마시고요. 강의식 수업에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도 같이 연동시켜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 교사 중심의 일방향 설명식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장점도 있어요. 교수자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막 하잖아요, 혼자. 근데 제가 보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선생님들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좀 더 설명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막 좀 따분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얘기, 사례 같은 거 얘기하면서 주의 집중을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강의식 수업은 교수자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조절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교수자가 자율적으로. 하지만 단점은 뭐냐? 학습 동기 유발 곤란하다.
애들 맞춤형으로 수업하기 곤란하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특징과 장단점이랑 같이 연동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장단점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징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강의식 수업은 그러면 단점이 뭔가 많아 보여. 동기 유발도 안 돼. 고등정신 사고 능력 함양도 안 되고 흥미도 고려도 안 되고. 그럼 이걸 이제 폐지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강의식 수업을 폐지하면 얘네들 어떡할 거예요? 기본 내용 숙지가 필요한 애들. 기본적으로 강의식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강의식을 하되 보완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완할 거냐? 애들 동기도 유발시켜줘야 되겠고 맞춤형 수업도 조금 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수업 도입부에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수업 중간중간에는 애들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과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강의식의 한계를 쓰고 강의식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뭐 교사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봐라. 아니면 수업 단계별로 마련해봐라. 라고 하면 수업 도입부에 이거, 전개 단계에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뭔가 전략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자, 고수준 학생에게는 토익 토론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토익 토론 수업은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들이 나오는데 이 유형이 객관식 때는 나왔었죠. 객관식 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논술형에서는 오히려 내가 쓰겠죠. 답에서 쓸 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명칭 정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아주시면 되지 막 구체적으로 막 이것들의 막 이 세부 하나하나별로 막 장단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토익 토론식 수업의 특징과 장단점을 조금 큼지막하게 보시면서 장단점을 특징과 연동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의 쉽게 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교수 설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수 설계까지만 좀 보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교수 설계 일반적인 절차, 이거를 이제 ISD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ISD 모형을 구체화한 애들이 D과 캐리예요. 그리고 또 구체화하는 게 AD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에요. 이 일반 ISD 모형을 그럼 누가 처음 얘기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수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절차, ISD 모형은 어떤 절차로 구성이 되느냐?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실행이 중간에 빠져있긴 하는데 별 내용들은 없어서 그냥 빠진 거예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수를 한 거에 대해서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내가 교수 설계를 하는데 오늘 가르칠 걸 하는데 저도 선생님들 강의하기 전에 이걸 다 하죠. 선생님들이 누구일지. 오순환 강의 듣는 선생님들이야. 근데 봤더니 기존 강의 수강생하고 아닌 부분들이 절반씩 섞여 있어. 그러면 내가 이번 강의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답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야겠다라는 것을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지 제가 오늘 가르칠 내용들 답안 쓰는 내용들하고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 분석, 과제 분석, 학습자 특성 분석, 학습 환경 분석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알겠어. 학습 과제 분석, 학습자 특성 분석, 환경 분석은 알겠는데 이 요구 분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은 우리가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 선정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 그러니까 교수 방법들을 마련하기 이전에 목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 상태하고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확인합니다. 격차. 이게 약간 진단평가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종합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준도 들어가 있고 흥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수준이라고 안 하고. 현재 상태하고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태를 바람직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런 요구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교수 방법들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구 분석이 가장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구 분석에 기법이 있는데 그 요구 분석의 기법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 명세서 조사, 교육 요구 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애들의 특성도 문제 분석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유형의 교육이 가능하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뭐예요?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의 격차, 그다음에 자주 활용되지 않는 프로그램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원 명세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사예요. 프로그램 조사. 그리고 사용 분석은 뭐냐? 예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교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자주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 오케이,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자주 활용됐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게 사용 분석입니다. 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외우지 않았다라면 그냥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원 명세서 조사, 사용 분석이 있고 설문조사와 구조화된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의 딱딱딱딱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얘를 안 하면 얘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사용 분석을 하면서 설문조사 같이 할 수 있고요. 자원 명세서 조사하면서 구조화된 집단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쓸 때는 주로 약간 조금 이런 거 중심으로 씁니다. 이 두 개 중심으로. 그게 그냥 좀 쉬워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요구 분석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구 분석을 했으면 이제 무엇을 가르칠지 학습 과제도 분석하고 누구를 가르칠지 학습자 특성도 분석하게 되잖아요. 학습 과제 분석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집 분석, 위계 분석, 절차 분석, 통합 분석 이렇게 있어서 뭐 앞글자 따가지고 군, 위, 절, 통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제가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경상북도 군위에 유명한 절구통이 하나 있대요. 죄송해요. 그런 방법들이 그런 게 있대. 그런 게 있대. 그냥 왜 이제 안 까먹는다 이제. 이제 안 까먹어. 자, 어쨌든 그렇대요. 그렇게 해서 외워주는 거예요. 군집 분석은 언어적 정보와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고, 위계 분석은 우리가 지적 기능, 위계화되어 있는 지적 기능을 분석할 때 하는 거고, 절차 분석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할 때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통합 분석은 이것들을 합쳐서 분석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정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들을 분석해야 돼. 애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거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하죠. 애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마음을 분석을 해줘야 된다. 머리를 분석하는 방법, 인지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능검사, 진단평가, 그 다음에 이전 연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의적 특성, 아이들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동기나 이런 거죠. 이전 연도에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면담을 통해서 얘가 도대체 지금 어떤 애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 아니면 아싸리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검사, MBTI 이런 것들도 돼요. 그 다음에 가정환경조사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검사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 MBTI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 환경 분석을 해줘요. 학습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자재, 교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 맞춤형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학습자 특성 분석, 학습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세요. 툴이죠. 애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 목표를 진술하고 교수 전략이라든지 매체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도구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ISD 모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가 조금은 우리가 OT 하느라 길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